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23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행정법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행정법 강의하고 있고요. 제 간단한 소개인데 궁금하신 분들만 이제 일시정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시험부터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공 과목과 고교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행정법은 전공 과목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2022년부터 이제 고교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취지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요, 이 행정법과 행정학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된 이유는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실무에 나가셨을 때 행정법과 행정학과 관련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수행 능력 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부터 이제 첫 시행이 된 거고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두 번째 필수 과목으로서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바뀐 이 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첫 번째,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지문이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냥 중요한 단어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지문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내용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응시생들이, 수험생들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법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사례형 문제 출제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례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대체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례형 문제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해서 갑과 을의 거래가 무산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갑이 행정청한테 어떤 내용을 신청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주는 겁니다. 이런 사례형 문제를 주면서 이 사안에서 갑과 을과 관련되는 법률 관계, 법률 문제, 행정법적 관계를 해결하도록 나오는 게 사례형 문제인데요. 이 사례형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보다 문제 지문도 길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논리적 공백을 제시하는 설문의 잦은 등장이 또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라는 논리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A는 D다 라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라는 지문이 종종 출제가 되었다면은 최근의 행정법의 출제 경향은요, A는 D다라는 형태의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출제 경향을 합하면 결국 행정법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올해 국가직 9급에 응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해 국가직 9급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행정법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를 만든 게 결국 이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직 9급 시험이 올해 어려워진 이유는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법의 필수 과목 전환의 취지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행정법의 필수 과목 전환이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형 문제도 출제를 하는 거고요. 지문의 길이도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적 지문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논리적 공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후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사실 속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올해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난이도, 지문 길이, 사례형 문제 출제가 더 이상은 낯설지 않은 형태로 자주자주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행정법 출제 경향과 출제 트렌드 속에서 우리의 학습 전략은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는요. 이 행정법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학 용어, 어렵고 난해한 법학 용어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행정법 지문을 읽으면은요, 정말 이게 내가 외국어를 읽고 있는지 외계어를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생소한 그런 문장과 단어와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영어보다 훨씬 더 해석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정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어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의 암기나 단순한 단어의 이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관련을 연결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지금 국토계획법이라는 단어, 개발행위허가라는 단어, 토지형질변경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지문에서는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재량행위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읽는 순간 약간 미쳐버립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은 재량행위다. 지금 딱 제가 네 단어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법률의 이름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법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보죠. 토지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를 깎아내야 되겠죠. 절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를 깎아야 됩니다. 절토, 토지를 깎는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를 깎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덮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의 모습을 바꿔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토지의 모습을 바꾼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토지 형질 변경은요. 이 국토계획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국토계획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토지 형질 변경이고요.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말 그대로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발을 하겠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지. 그게 가장 전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한 것들은 실제로 건축법에서 다 규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건축과 관련되는, 실제로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건축인데, 이 건축과 관련되는 것들은 건축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이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요, 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깎고 덮고 하는 것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국토계획법은 언제나 개발행위 허가랑 연결이 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상 수험적으로는 토지 형질 변경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계획이고, 여기서는 거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거, 그리고 그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는 수험적으로 거의 토지 형질 변경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토지형질 변경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의 유기적인 연결과 실제 그 법 내용이 담고 있는 거, 이 개발행위 허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토지형질 변경은 재량행위다,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다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법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문들을 하나하나 암기하기만 해서는 행정법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행정법에는요, 허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허가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행정청한테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행정청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걸 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 1차 필기시험 통과하고 2차 기능시험 통과하고 3차 도로주행 통과하면은 행정청은 반드시 나한테 운전면허를 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상 허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허가는 행정청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부릅니다. 허가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속행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도 허가이지만 이제 건축 허가라는 것도 허가에 해당합니다.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 건축 허가는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 허가는 허가다, 허가는 기속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운전면허는 내가 1차, 2차, 3차 통과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1차, 2차, 3차를 통과한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과 같이 어떤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붙이는 걸 행정법적인 용어로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전면허는 1차, 2차, 3차 통과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지, 법령에서 정하지도 않은 조건, 즉 부관을 붙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문을 합쳐서 볼게요.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 허가는 허가로서 전제 2번이죠. 기속행위이므로 전제 1번입니다.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건축 허가는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운전면허는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지식입니다. 물론 이 전제 1번과 전제 2번과 전제 3번은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이런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건축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정말 많은 사고를 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서 건축 허가는 허가지, 허가는 기속행위지,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허가는 기속행위지, 그냥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지 라고 묻는다면은 그런 지문들은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문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문제지를 보다가 고개를 들고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면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제 경향이 논리적 공백을 제시하는 설문이 잦게 등장한다라는 게, 결국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제 1, 2, 3을 합쳐서 건축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은 수많은 조문과
수많은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판례라는 건 1년에만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에서 정말 뭐 적게는 100개, 몇백 개의 판례들을 계속 찍어낸단 말이죠. 이 판례들 여러분 그동안 쌓여있는 판례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판례를 어떻게 다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판례가 한 문장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판례 하나에 뭐 적게는 A4지 두세 장, 많게는요 A4지 10장이 넘어가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문들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령들,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령만 수천 개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령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암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행정법을 관통하는 그 법리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 그 중요한 뼈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병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 암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2022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18번 문제인데요. 자, 사실 이 지문은 굉장히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면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물어봐 놓고 갑자기 이의신청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묻는 걸까? 라고 실제로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행정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행정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마치 재판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원래 사법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마치 법원처럼 사법작용을 하는 겁니다. 준사법작용, 사법작용에 준하는 준사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심판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저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서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면은요, 이제 더 이상은 준사법작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름만 이의신청일 뿐이지 실제로 그 성격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이의신청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웁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자, 제가 얘는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제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요, 제가 행정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 이의신청 이후에 행정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가, 행정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가 지금 행정심판을 한 번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에서 묻는 것은 다음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묻는 지문은 행정심판은 한 번만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중
이의 신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행정심판인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을 구별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사고가 안 되고 단순한 암기를 했을 때는 맞아,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거야, 얘는 행정심판인 거야, 단순 암기만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럼 행정법은 결국 왜 중요한가? 물론 필수 과목이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행정법도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법이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행정법은요, 출제 범위가요, 이미 존재하는 조문과 판례가 나옵니다. 새로 창작된 조문이라던가 새로 창작된 판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는 조문과 판례가 나오고요. 이미 존재하는 조문과 판례이기 때문에 이미 출제된 조문과 판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의 합격한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나 행정법 덕분에 합격했어. 행정법은 처음에는 힘든데 정말 든든한 효자 과목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요, 그 이유는 행정법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법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만 해놓으면 점수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법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용어의 난해함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요, 절대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여러분들의 합격의 든든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합격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공무원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 이후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행정법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출제가 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잘 극복해서 효자 과목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발목을 잡히는 과목으로 삼을 것인가가 행정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난해한 법학 용어를 극복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법학 공부를 할 때도요, 저도 이 법학 용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건물이 많거나 빌딩이 많았으면 막 세도 내어주고 막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세를 내어준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다니거나 기숙사 살거나 이렇게 했었으니까 남의 집에 세 들어간 일도, 남한테 세를 주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임대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들, 우리가요, 세 들어가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고 세를 내어주는 집 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법학 공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 순간 임차인은 집을 빌린 사람, 임대인은 집을 빌려준 사람, 이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법학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읽어보고, 많이 적어보고, 많이 상상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용어들을 자주 접해야지만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제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빌려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 집을 빌려주는 거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당연히 집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당연히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난해한 법학 용어를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 판례를 하나하나 전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 전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법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법리를 이해하면은요, 100개의 판례가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 형벌이라는 건 전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뭐 벌금이나 징역 같은 거. 형벌과 질서벌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과태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과 질서벌에 국가가 국민한테 형벌과 질서벌을 부과할 때는 그 국민에게 잘못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고의 또는 과실, 실수라는 의미인데 국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형벌과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과 질서벌이 아닌 다른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국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지문을 이해를 하면은요. 10개 넘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할 때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된다. 영업정지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문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 지문을 이해를 해야지만 100개의 판례를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관통해내는 핵심 지문과 핵심 법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세 번째, 결국 이 판례들과 이 조문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취지지만 다른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모아서 한꺼번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 같은 취지인데 다른 표현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비교해내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이해되기 쉬운 표현과 그와 연결되는 격가지 표현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양이 많죠. 행정법은 정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학습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결국 행정법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해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행정법을 강의하는 이제 저와 같은 강사님들이 많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학 용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높여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 이 100개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통하는 법리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결국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같은 취지인데 다른 표현인 것들. 여러분, 이 표현은 A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B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 A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 네 번째, 이 양에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제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4가지가 결국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제 이 행정법의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도 내가 능력 있고 우수한, 유능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행정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법학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이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하신다면요, 행정법만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과목도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수험생들 여러분들에게 절대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를 만난 게 정말 절대 후회할 일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과 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공부와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 찬란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이 공부하시는 이 시간들이 절대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